시카고 4월 16일 로이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은 수요일 발표에서 금리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제 흐름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지켜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을 연준의 목표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 일부를 유예한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보다는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관세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이 약화되는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로 안정화하면서 최대 고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 목표들에서 멀어지거나 최소한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관세 충격이 연준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과 경제학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나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미국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였고 물가 상승률은 이미 연준 목표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월 의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순히 새로운 무역 정책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기능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시장이 폭락할 경우 연준이 개입할 것인지 묻자 그는 그런 패드풋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독립기관 직원 해임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의회만이 바꿀 수 있는 법적 문제라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근거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만 관세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무역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착될지 불확실하고 그 과정의 롤러코스터와 이에 따른 기업 소비자의 대응 지연이 향후 물가 기대치와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파월 의장은 1분기 중 소비자 지출이 완만히 증가했으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입 급증이 국내 총생산 GDP 추정치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지표는 1분기에 작년의 견조한 성장세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은 무역 정책 우려 등으로 인해 전망에 대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파월 의장은 언급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까지 몇 차례 인하를 거쳐 4.254, 50% 구간에 머물러 있다. 그간 2% 물가 목표 복귀가 더뎌진 가운데 관세가 일부 성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연준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화의 추가 통화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파월 의장은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물가를 높일 것이라며 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물가 상승 효과 규모,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에 잘 고정돼 있는지 여부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물가 기대치는 이미 관세 여파로 상당폭 올랐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장기 기대치는 여전히 목표치와 부합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 고용 수준에 있거나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률 상승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상황이 온다면 각각의 목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격차가 해소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6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은 여전히 유력하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연내 4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굳어지는 추세다. 미주은의 한마디.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무역 리스크 확대가 맞물리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 급락 시 연준이 개입해 방어하지 않는다 패드풋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55억 달러 규모의 충당금을 발표하며 주가가 약 7% 급락했고
ASML 등 주요 장비업체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더해져 기술주 매도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의 기술주 전반이 매도 압력에 시달린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은 2.2% 하락, 나스닥은 3.1% 급락하며 위험 회피 성격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조정이 비자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극에 달하고 있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어러한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현금이 이미 소진된 투자자라면 주가 급등 시 소량 매도, 급락 시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BofA 증권의 폴과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건. 그럼 바로 엔비디아와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부터 이야기해보죠. 이후에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BofA 주식기술 분석 전망을 맡게 되었고 S&P 500 및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순환적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단 패턴이 형성된 뒤 꺾이기 시작했으며 순환적 약세장의 초기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8년을 제외한 모든 엔비디아의 순환적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폭이 5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엔비디아처럼 비중이 큰 반도체 종목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어떤 경고 신호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은 2024년 5월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열광,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과대 광고와 광풍이 절정이었죠. 주가가 약 950인일 때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엔비디아가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결국 주식 분할 이후 가격이 약 95라바다로 조정됐고 지금 다시 그 수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시장이 포지션 내 고통 지점을 먼저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특정 임계점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XLK 기술주 섹터 ETF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 S&P 500 전체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이 XLK는 기술주 중심의 ETF이고 그 구성 종목 중 하나가 물론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현재 XLK와 S&P 500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헤드 앤 숄더 탑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XLK가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 즉 기술주가 시장 전체보다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 중심의 기술주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S&P 500에서 나타난 데스크로스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S&P 500에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신호이긴 합니다. 물론 어디에나 이동평균선 교차는 존재하죠. 달러 인덱스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S&P 500에서의 데스크로스는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많이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하락 기울기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데스크로스 신호의 신뢰도와 유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고려해 보면 앞으로 약 20거래일 정도는 S&P 500가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패턴입니다. 즉 어느 정도 바닥을 찾기 전까지는 단기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 과거 플래시 크래시나 급락 이후 S&P 500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S&P 500에 대해 전술적으로는 여전히 약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4,700선에 근접한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여지도 있습니다. 즉 하락 기울기의 202일 이동평균선과 데스크로스 발생을 근거로 단기적으로는 약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서 방송에서 JP모건의 조이스 챙이 출연해 유로화의 강세와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유로화에 대해서도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신 것 같네요. 유로화에 대해 많은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는 유로화가 종종 매우 급격한 미자 반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락도 날카롭지만 반등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2008년 고점 이후 유로화는 장기 하락 추세에 있었고 그동안 V자 반등이 12, 1호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2008년 이후 유로화의 하락을 이끌던 장기 하락 추세선이 실제로 돌파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돌파 시그널이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 1년 내에 유로달러 환율이 1.2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